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프린시펄 컴포넌트 애널리스, 즉 주성분 분석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왼쪽에는 점들이 한쪽 방향으로 퍼져 있는 그림과 그 옆으로 막대 그래프가 점점 줄어드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그림은 PCA의 핵심 개념인 차원 축소, 영어로 Dimensionality Reduction을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변수를 가진 복잡한 데이터를 더 적은 수의 중요한 추구리 정리해 압축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프린시펄 컴포넌트 애널리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PCA의 정의를 다루고 이어서 PCA 알고리즘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분산 행렬, 코베어리언스 매트릭스를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고유값, 즉 아이겐 밸류, 그리고 고유 벡터, 아이겐 벡터를 계산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계산된 고유값을 크기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차원을 축소, 즉 가장 중요한 축만 선택하여 데이터를 다시 표현하게 됩니다. 수업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PCA가 실제로 어떤 분야에 활용되는지 사례를 통해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살펴볼 핵심 개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PCA, 즉 주성분 분석의 정의와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PCA란 무엇일까요? PCA는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를 약자로 데이터 안에 숨어있는 주요 패턴을 찾아서 요약하는 차원 축소 기법입니다. 즉, 많은 변수들로 이루어진 복잡한 데이터를 더 적은 수의 중요한 축으로 정리해주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PCA는 어디에 사용할까요? PCA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이는 것입니다. 둘째,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분석과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활용됩니다. 정리하자면 PCA는 복잡한 데이터를 간단하게 요약하면서도 중요한 특징은 유지해주는 매우 유용한 도구입니다. 우선 PCA가 포함된 차원 축소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차원의 저주, 영어로 The Curse of Dimensionality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차원이 너무 높아지면 계산 복잡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데이터 포인트 간의 거리 개념도 모호해지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차원을 줄이면 계산량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노이즈 제거입니다. 데이터에는 불필요한 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PCA로 차원을 축소하면 노이즈가 자연스럽게 제거되어 데이터 품질이 향상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시각화 목적입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직접 볼 수는 없지만 PCA를 이용해 2차원이나 3차원 공간으로 변환하면 데이터의 구조를 눈으로 확인하고 이해하기 쉬워집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입니다.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해 과적합을 방지하고 모델이 학습해야 하는 양을 줄여 학습 시간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차원 축소는 단순한 데이터 압축이 아니라 분석과 모델링의 품질 자체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PCA가 실제로 어디에서 활용되는지 다양한 분야의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미지 처리 분야입니다. 대표적으로 얼굴 인식이나 손글씨 분석처럼 이미지 안에 있는 중요한 패턴을 찾아 특징을 추출하는 데 PCA가 사용됩니다. 특히 초기 얼굴 인식 알고리즘인 아이겐페이스가 바로 PCA 기반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시각화 분야입니다. 고차원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데이터, 2차원이나 3차원의 낮은 차원으로 변환해 그래프로 표현할 때 PCA가 자주 활용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의 군집 구조나 이상치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생명과학 분야입니다. 유전자 데이터처럼 차원이 매우 큰 데이터를 다룰 때 PCA를 이용해 주요 변화를 요약하고 약물 반응이나 질량 패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금융 분야입니다. 수많은 변수로 구성된 주식시장 데이터를 PCA로 압축하면 시장의 주요 움직임을 설명하는 몇 개의 요인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도 PCA는 종종 활용됩니다. 텍스트 데이터를 벡터로 변환한 뒤 그 벡터의 차원을 축소해
중요한 특징을 추출하거나 시각화하는 과정에서 PCA가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PCA는 이미지, 생명과학, 금융, 텍스트까지 여러 분야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중요한 기법입니다. 이제 PCA가 해결하려는 문제를 먼저 정의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루는 많은 데이터는 여러 개의 변수로 이루어져 있어 차원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분석 과정에서는 이 고차원 데이터를 더 낮은 차원으로 변환하면서도 중요한 정보를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을 보면 원래는 X축과 Y축을 가진 2차원 데이터가 점으로 커져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1차원으로 줄이면 모든 점이 하나의 축 위로 눌러붙은 형태가 됩니다. 차원을 줄였기 때문에 데이터가 더 단순해졌지만 동시에 일부 정보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됩니다. 즉, 차원 축소는 복잡성을 줄이는 대신 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는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PCA는 이 과정에서 어떤 정보는 유지하고 어떤 부분은 버릴 것인지 균형을 잡는 방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PCA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첫 번째 단계부터 개략적으로 살펴보며 기본 아이디어를 잡아보죠. 스텝 1은 데이터를 평균값 중심으로 이동시키는 과정입니다. 먼저 각 축의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와 키 데이터라면 몸무게의 평균과 키의 평균을 각각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모든 데이터를 평균이 0이 되도록 이동시킵니다. 즉, 데이터가 원점 주변에 위치하도록 다시 배치하는 과정입니다. 이 동작을 쉬프트 혹은 중심 이동이라고 부릅니다. PCA는 이후 단계에서 분산을 계산하고 축을 찾기 때문에 데이터가 원점을 기준으로 정렬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텝 2는 데이터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방향, 즉 최대 분산 방향을 찾는 과정입니다. 먼저 여러 방향을 가정하면서 각 데이터점이 그 선까지 떨어진 수직거리, 즉 제곱거리의 합을 계산합니다. PCA는 그 중에서 이 제곱거리의 합, 영어로 sum of squares가 최대가 되는 방향을 선택합니다. 그 의미는 데이터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방향을 새로운 기준축, 즉 첫 번째 주성분으로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림에서는 파란색 선과 빨간 보조선을 비교하면서 결국 분산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녹색 선이 최적의 축으로 선택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PCA는 데이터의 구조를 가장 잘 설명하는 방향을 찾는 과정이고 그 방향이 바로 첫 번째 주성분이 됩니다. 화면을 보면 각 데이터 점에서 특정 축까지의 수직 거리가 빨간 선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수직 거리의 제곱을 모두 더한 값, 즉 sum of squares를 계산해 가장 크게 만드는 방향을 찾는 것이 핵심입니다. 데이터가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은 그 방향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CA는 바로 그 방향을 첫 번째 주성분 PC1으로 선택합니다. 정리하면 스텝 2는 데이터가 가장 많이 퍼지는 방향을 새로운 기준축으로 잡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주성분 PC1을 정의해 보겠습니다. PC1은 방금 찾은 최대 분산 방향의 고유 벡터입니다. 즉, 데이터가 가장 넓게 퍼져 있는 그 방향 그대로 새로운 X축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로딩 스코어를 계산합니다. 로딩 스코어는 각 변수가 PC1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수치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 두 변수를 기준으로 한다면 T가 PC1을 만드는데 0.97만큼, 몸무게가 0.24만큼 기여했다는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점수는 PCA 결과를 해석할 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어떤 변수가 주성분을 형성하는데 더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두 번째 주성분 PC2를 설정하겠습니다. PC2는 첫 번째 주성분 PC1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만들어집니다. 직교한다는 것은 서로 90도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이 축은 데이터의 두 번째로 큰 분산을 설명하는 방향입니다. PC1이 데이터의 가장 큰 패턴을 잡아낸다면 PC2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패턴을 잡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를 PC1과 PC2 좌표계로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기존의 X축과 Y축을 사용하던 데이터는 이제 PC1과 PC2를 새로운 좌표축으로 삼아 회전된 형태로 표현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데이터는 PCA가 찾아낸 가장 중요한 축들을 기준으로 다시 배치됩니다. 또한 스크리플립스 생성에 각 주성분이 전체 데이터 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차원을 몇 개까지 사용할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지금부터 스크리플롯을 통해 PCA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크리플롯은 각 주성분이 전체 데이터의 분산을 얼마나 설명하는지, 즉 고유값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그래프입니다. 예를 보면 PC1이 전체 데이터 특징의 약 89%를 설명하고 있고 PC2는 약 11% 정도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비율을 바탕으로 데이터의 대부분은 PC1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패턴의 89%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면 PC1 하나로 데이터의 구조를 효과적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이렇게 선택된 PC1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다시 표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에서는 원래의 2차원 데이터가 두 축, 즉 키와 몸무게 축을 기준으로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PCA를 통해 찾은 PC1 방향은 데이터가 가장 많이 퍼진 방향이고 데이터를 2축 위로 투영하면 오른쪽처럼 1차원 형태로 정리됩니다. 이 과정에서 원래는 평면 위에 흩어져 있던 데이터 점들이 PC1 선 위로 눌러붙어 나열되게 됩니다. 차원은 줄어들지만 PCA가 선택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PCA는 고차원 데이터의 중요한 구조를 보존하면서 더 단순한 형태로 변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부터 PCA 알고리즘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4단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스텝 1전은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공분산은 변수가 서로 얼마나 함께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데이터를 평균 중심으로 이동시킨 뒤 각 변수 간의 공분산을 계산해 공분산 행렬을 만듭니다. 다음으로 스텝 2에서는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합니다. 고유값은 각 축이 설명하는 분산의 크기를 나타내고 고유 벡터는 그 분산이 가장 크게 퍼져 있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이 단계에서 PCA가 사용할 주요 축들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스텝 3에서는 고유값을 큰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고유값이 크다는 것은 그 축이 데이터의 구조를 더 많이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고유값을 정렬하면 어떤 주성분이 중요한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텝 4에서는 차원을 축소합니다. 전체 주성분 중에서 중요한 몇 개만 선택해 데이터를 다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 PC1과 PC2 두 개만 선택하면 고차원 데이터가 2개의 축으로 압축된 새로운 데이터로 바뀝니다. 이 4단계를 통해 PCA는 고차원 데이터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로 변환하게 됩니다. 이제 각 단계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지요. 첫 번째 스텝은 공분산 행렬 Covariance Matrix 계산입니다. 지금부터 PCA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 개념인 분산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산은 데이터가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흩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분산이 크면 데이터가 넓게 퍼져 있다는 뜻이고 작으면 평균 근처에 모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수식으로 보면 분산은 각 데이터 값에서 평균을 뺀 값의 제곱을 모두 더한 뒤 데이터 개수로 나눈 값으로 계산됩니다. 즉, 흩어짐 정도를 제곱 거리의 평균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의 그래프를 보면 왼쪽 데이터 집합은 값들이 평균 주변에 촘촘히 모여 있고 오른쪽의 다른 데이터 집합은 같은 평균을 가지고 있지만 훨씬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집합은 평균은 같지만 분산은 크게 다릅니다. 이렇게 분산은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제 공분산이 무엇인지 그리고 수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공분산은 두 변수가 함께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두 변수가 함께 증가하거나 함께 감소하면
공분사는 양수가 되고 한 변수는 증가하는데 다른 변수는 감소하면 공분사는 음수가 됩니다. 만약 두 변수 사이에 특별한 패턴이 없다면 공분산 값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공분산의 수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코브 xy, 즉 공분산은 1 나누기 n 곱하기 각 데이터 값에서 평균을 뺀 값들을 서로 곱한 뒤 모두 더한 값으로 계산됩니다. 각 xi 값에서 x 평균을 빼고 각 yi 값에서 y 평균을 뺀 뒤 그 둘을 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값들을 모두 더하고 전체 개수 n으로 나누면 공분산이 됩니다. 정리하면 각 데이터가 평균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 그리고 두 변수가 그 벗어남을 같은 방향으로 가지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을 보면 두 변수가 함께 증가할 때는 데이터가 오른쪽 위로 길게 퍼져 있고, 반대로 하나는 증가하고 다른 하나는 감소할 때는 오른쪽 아래로 퍼져 있습니다. 상관성이 거의 없을 때는 점들이 아무 패턴 없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공분사는 단순히 숫자를 계산하는 것을 넘어 두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제 공분산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분사는 두 변수가 함께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두 변수가 함께 증가하거나 함께 감소하면 공분사는 양수가 됩니다. 반대로 한 변수는 증가하는데 다른 변수는 감소하면 공분사는 음수가 됩니다. 그리고 두 변수 사이에 특별한 패턴이 없으면 공분산 값은 거의 0에 가까워집니다. 정리하면 공분사는 두 변수가 어떤 방향으로 함께 움직이는지, 즉 상관성의 방향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공분산이 실제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간단한 예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 예시에서는 세 개의 데이터가 각각 x와 y가 모두 같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각 데이터에서 x값과 y값을 곱하면 플러스 4, 제로 플러스 4가 나오고, 이 값들을 모두 더한 뒤 데이터를 3개로 나누면 공분사는 8 나누기 3, 즉 8 over 3 됩니다. 양수값이기 때문에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관계입니다. 반대로 오른쪽 예시에서는 x와 y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각 쌍을 곱하면 마이너스 4, 제로, 마이너스 4가 나오고, 세 값의 합을 3개로 나누면 공분사는 마이너스 8 over 3 됩니다. 음수이므로 두 변수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관계임을 의미합니다. 이제 공분산 행렬의 개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공분산은 두 변수가 함께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 변수들 사이의 분산과 공분산을 하나의 표, 즉 행렬 형태로 정리한 것이 바로 공분산 행렬, covariance matrix입니다. 공분산 행렬은 아래와 같은 형태입니다. 코브 오브 x는 첫 번째 줄은 변수 x1의 분산, 그리고 x1과 x2의 공분산, 두 번째 줄은 x2와 x1의 공분산, 그리고 변수 x2의 분산, 즉 대각선에는 각 변수의 분산이 들어가고 대각선 바깥에는 두 변수 간의 공분산이 들어갑니다. 이 행렬은 데이터가 가진 특징들의 관계를 한눈에 표현해 주기 때문에 PCA와 같은 차원 축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공분산 행렬에는 몇 가지 중요한 성질이 있습니다. 1. 대칭성. 공분산은 대칭입니다. 코브 xi xj는 코브 xj xi와 같습니다. 즉, 공분산 행렬은 좌우가 반드시 대칭을 이룹니다. 2. 대각 원소는 분산 대각선에 있는 값은 각 변수의 분산으로 데이터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3. 비대각 원소는 공분산 대각선 밖의 값들은 두 변수 간 공분산입니다. 값이 양수라면 두 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함께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관계, 값이 음수라면 서로 반대로 움직이는 관계, 값이 0이면 거의 상관이 없는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세 개의 변수 x1, x2, x3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공분산 행렬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합니다.
대괄호 열고 2.0, 0.8, 0.3, 0.8, 1.5, 0.5, 0.3, 0.5, 1.2 대괄호 닫고 이 행렬을 읽어보면 x1의 분사는 2.0, x2의 분사는 1.5, x3의 분사는 1.2 그리고 공분산을 보면 x1과 x2의 공분사는 0.8로 양의 상관관계, x1과 x3의 공분사는 0.3으로 약한 양의 상관관계, x2와 x3도 0.5 정도로 비교적 양의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렬 하나로 데이터 전체 변수들의 관계를 아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면 공분산 배열값이 8333주와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를 해석하면 x의 분산이 8로 크기 때문에 데이터는 가로 방향으로 넓게 퍼져 있고 y의 분산은 2로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세로 방향으로는 좁게 퍼져 있습니다. 또한 공분산 3이 양수이므로 데이터는 오른쪽 위로 길게 늘어난 타원형 형태를 띱니다. 즉, 공분산 행렬만 보고도 데이터가 어떤 모양으로 퍼져 있을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공분산 행렬이 데이터에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시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왼쪽에는 원점을 기준으로 동그랗게 퍼져 있는 점들이 보입니다. 이는 X축과 Y축 방향으로 분산이 거의 동일한 정규 분포 형태의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형 변환이라는 것은 갑점의 좌표를 8x 더하기 3y 그리고 3x 더하기 2y와 같은 방식으로 새롭게 변환하는 과정입니다. 변환이 적용되고 난 뒤 화면 오른쪽을 보면 점들이 더 이상 원 모양이 아니라 특정 방향으로 길게 늘어난 모습이 보입니다. 이 길게 늘어난 모습이 바로 공분산 행렬의 고유 벡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늘어나거나 줄어들게 되고 늘어나는 정도나 줄어드는 정도는 고유값의 크기에 따라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공분산 행렬로 데이터의 선형 변환을 적용하면 데이터는 고유 벡터 방향을 따라 변화하고 고유값의 크기에 비례해 확대되거나 축소됩니다. 이 과정이 바로 PCA가 데이터의 방향성과 분산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원리입니다. 이제 PCA 알고리즘의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앞 단계에서는 공분산 행렬을 계산해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함께 변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과정을 다루게 됩니다. 고유값은 각 방향이 가지고 있는 분산의 크기를 의미하고 고유 벡터는 그 분산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방향을 의미합니다. 즉, PCA의 핵심인 주성분 방향을 찾기 위한 매우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럼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어떤 역할을 하고 왜 이 값들을 이용해 차원을 줄일 수 있는지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가 PCA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유값입니다. 고유값은 공분산 행렬이 가진 방향별 분산의 크기를 수치로 표현한 값입니다.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많이 퍼져 있을수록, 즉 그 방향의 변화량이 크면 클수록 해당 고유값도 큰 값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의 키와 몸무게 데이터를 생각해 보면 대부분 키가 크면 몸무게도 함께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특정 방향, 즉 비스듬히 기울어진 어떤 직선 방향으로 많이 퍼져 있습니다. 이 방향의 분산이 크기 때문에 그 방향에 해당하는 고유값 역시 크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고유값이 크다는 말은 이 방향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 다음은 고유 벡터입니다. 고유 벡터는 방금 말한 그 가장 잘 설명하는 방향을 실제로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데이터 점들을 모두 둘러보았을 때 그 점들이 어떤 패턴을 따라 늘어서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향입니다. 쉽게 비유하면 많은 별들이 밤하늘에 흩어져 있다고 할 때 그 별들이 한 줄기 띠처럼 보인다면 그 띠의 방향이 바로 고유 벡터입니다. 그리고 그 띠의 두께나 퍼져 있는 정도가 고유값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A에서는 고유 벡터가 세 좌표축의 방향을 결정하고 고유값이 그 좌표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평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고유 벡터는 데이터의 주요 패턴을 따라가는 방향 벡터이고 고유값은 그 패턴이 전체 데이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려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PCA는 가장 큰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를 첫 번째 주성분으로 선택하고 그 다음으로 큰 고유값의 고유 벡터를 두 번째 주성분으로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고유값과 고유 벡터는 선형대 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PCA가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방향을 찾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됩니다. 행렬 A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행렬은 일종의 변환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벡터 V에 이 행렬 A를 곱하면 보통 방향도 바뀌고 길이도 달라집니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벡터들이 있습니다. 행렬 A를 곱했을 때도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벡터, 즉 그대로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 벡터들입니다. 이 벡터들을 고유 벡터라고 부르고 그때 벡터의 길이가 얼마나 늘어나거나 줄어드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바로 고유값 람다입니다. 즉 AV = 람다 V가 성립한다는 것은 행렬 A가 벡터 V를 그 방향 그대로 람다배로 늘리거나 줄이는 변환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것이 왜 PCA에서 중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PCA에서는 공분산 행렬을 이용해 데이터의 구조를 분석합니다. 공분산 행렬은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퍼져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함께 변하는지를 모두 담고 있는 행렬입니다. 이 공분산 행렬의 고유값 분해, 즉 아이건 디컴포지션을 수행하면 두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고유 벡터는 데이터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방향, 즉 주성분이 놓이는 새로운 축을 의미합니다. 둘째, 고유값은 그 방향이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설명하고 있는지, 즉 정보량의 크기를 나타냅니다. 정리해보면 고유 벡터는 어느 방향이 중요한가를 알려주고 고유값은 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PCA는 행렬의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가장 잘 설명하는 축을 찾아내고 그 축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다시 표현하게 됩니다. 고유 벡터와 고유값을 시각적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행렬 A가 벡터들을 선형 변환한다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벡터는 변환 전과 변환 후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유 벡터는 예외입니다. 고유 벡터는 변환되더라도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지 길이만 고유값 람다배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뿐입니다. 즉, 고유 벡터는 행렬 A가 가장 순수하게 작용하는 방향이고 고유값은 그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지금 화면의 왼쪽을 보면 여러 방향을 가리키는 다양한 색의 벡터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벡터들의 행렬 A가 선형 변환을 적용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각 벡터의 길이와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벡터는 변환되기 전과 후의 방향이 서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그림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두 개의 벡터는 예외입니다. 이 벡터들은 변환된 이후에도 방향이 정확히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길이는 달라지더라도 방향만큼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죠. 이렇게 변환 전후 방향이 변하지 않는 벡터를 고유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고유 벡터가 늘어나는 비율, 즉 길이가 몇 배가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고유값입니다. 그림 아래에는 행렬 A를 고유 벡터 V에 곱하면 고유값 람다 곱하기 고유값 V가 된다 라는 의미의 관계식이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식은 고유 벡터는 방향이 바뀌지 않고 고유값만큼 길이가 조절된다는 사실을 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예제에서 사용된 행렬 A는 8과 3, 그리고 3과 2로 이루어진 행렬입니다. 이 행렬은 데이터를 특정 방향으로 늘리거나 압축하는 선형 변환을 나타내며 실제로 그림 오른쪽에 표시된 점들의 형태를 보면 데이터가 오른쪽 위 방향으로 길게 퍼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단양이 바로 가장 큰 고유값을 가진 고유 벡터의 방향이며 PCA에서는 이 방향이 가장 중요한 축, 즉 첫 번째 주성분이 됩니다. 고유 벡터는 데이터가 가장 많이 퍼져 있는 방향을 알려주고 고유값은 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정리하면 PCA의 핵심은 데이터가 가장 크게 퍼져 있는 방향을 고유 벡터로 찾고 그 방향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설명하는지를 고유값으로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고유 벡터와 고유 값을 시각적으로 보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행렬 A가 벡터들을 선형 변환한다고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벡터는 변환 전과 변환 후의 방향이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고유 벡터는 예외입니다. 고유 벡터는 변환되더라도 방향이 바뀌지 않고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지 길이만 고유값 람다배로 늘어나거나 줄어들 뿐입니다. 즉, 고유 벡터는 행렬 A가 가장 순수하게 작용하는 방향이고 고유값은 그 방향으로 얼마나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나타냅니다. PCA에서는 바로 이 성질을 이용해 데이터가 가장 크게 퍼져 있는 방향을 고유 벡터로 찾고 그 방향의 중요도를 고유값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PCA의 핵심은 어떤 방향으로 데이터가 가장 크게 퍼져 있는가, 그리고 그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두 가지를 고유 벡터와 고유값으로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PCA 알고리즘의 세 번째 단계, 바로 고유값 정렬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 단계에서 우리는 공분산 행렬로부터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하나입니다. 그 많은 고유 벡터 중에서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방향은 무엇인가? 그 답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고유값의 크기입니다. 고유값이 크다는 것은 해당 고유 벡터 방향으로 데이터가 많이 퍼져 있다는 뜻이고, 즉 그 방향이 데이터의 주요 패턴을 더 많이 설명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PCA에서는 고유값을 큰 값부터 작은 값 순서로 정렬한 뒤 그 순서에 따라 고유 벡터도 함께 정렬합니다. 이렇게 정렬된 고유 벡터가 바로 주성분, 즉 Principal Components, PC1, PC2, PC3가 됩니다. PC1은 데이터의 분산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축, PC2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축을 의미합니다. 이제 PCA 알고리즘의 세 번째 단계인 고유값 정렬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고유값 정렬의 목표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 즉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 주성분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분산 행렬을 통해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모두 구했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어떤 고유값이 가장 크고 어떤 고유값이 중요도가 낮은지 순서를 매기는 것입니다. 전체 과정은 다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모든 고유값을 한 줄로 나열합니다. 이 고유값들은 각 방향, 즉 각 고유 벡터가 설명하고 있는 데이터의 분산 정도를 나타냅니다. 두 번째, 이 고유값들을 내림 차순으로 정렬합니다. 크기가 큰 고유값은 그만큼 많은 분산을 설명하기 때문에 중요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작은 고유값은 데이터의 변화가 거의 없는 방향이므로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 정렬된 고유값의 순서를 기준으로 각 고유값과 연결된 고유 벡터도 같은 순서로 재배치합니다. 이때 고유 벡터가 바로 PCA에서 사용되는 새로운 좌표축, 즉 주성분 방향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장 큰 고유값에 연결된 고유 벡터는 PC1, 그 다음 고유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는 PC2가 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정렬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통해 데이터가 어떤 방향으로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방향을 몇 개까지 유지할지와 같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크립플롯이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스크립플롯은 정렬된 고유값들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으로 고유값의 크기가 데이터의 분산 기여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따라서 스크립플롯을 보면 어떤 주성분이 중요한지, 또 어느 지점부터 정보량이 급격히 줄어드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고유값 정렬은 PCA에서 가장 중요한 주성분의 순서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이며, 스크립플롯은 이 정렬된 고유값을 시각적으로 확인해 차원 축소를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 데 도움을 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고유값 정렬 결과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스크립플롯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스크립플롯은 PCA에서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이 그래프는 각 고유값의 크기, 즉 각 주성분이 데이터를 얼마나 설명하는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기서 스크린은
바위 더미를 의미하는데 그래프 모양이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급격히 떨어졌다가 완만하게 이어지는 모습이 산 아래쪽의 돌더미 형태와 비슷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스크리플롯의 구성은 간단합니다. X축은 주성분 번호, 즉 PC1, PC2, PC3를 나타냅니다. Y축은 고유값 또는 분산 기여도를 나타냅니다. 고유값이 높으면 그 주성분이 데이터의 분산을 많이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스크리플롯을 보면 값 주성분이 데이터 전체 변화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크리플롯의 첫 번째 목적은 주성분들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PC1의 고유값이 가장 크다면 데이터의 가장 중요한 구조는 PC1이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스크리플롯은 차원을 몇 개로 축소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차원을 줄이고 싶을 때는 보통 스크리플롯에서 엘보우 포인트, 즉 고유값이 급격하게 떨어진 뒤 완만해지는 지점을 찾습니다. 이 지점 이전의 주성분들은 데이터의 주요 패턴을 설명하지만 이 지점 이후의 주성분들은 대부분 작은 변동이나 노이즈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PC1이 데이터를 50% 설명하고 PC2가 30%를 설명하고 PC3 이후는 각각 10% 미만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그래프에서 보면 PC1과 PC2가 이미 데이터 분산의 80%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PC1과 PC2만 선택해도 데이터의 구조를 상당히 잘 보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스크리플롯을 이용하면 데이터 차원을 몇 개로 줄일지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보유값 정렬은 데이터의 중요한 방향을 순서대로 나열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스크리플롯은 각 방향이 데이터를 얼마나 설명하는지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두 요소를 사용하면 데이터의 핵심 패턴을 유지하면서 차원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PCA 알고리즘의 마지막 단계, 바로 차원 축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앞 단계에서 공분산 행렬을 계산하고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구한 뒤 고유값을 큰 순서대로 정렬했다면 마지막 단계에서는 이 고유 벡터들을 활용하여 데이터의 차원을 실제로 줄이게 됩니다. PC의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정보는 최대한 유지하면서 필요 없는 차원을 제거해 더 낮은 차원으로 표현하자. 즉, 고유값이 큰 주성분은 데이터의 중요한 변화를 잘 설명하고 고유값이 작은 주성분은 정보가 거의 없는 노이즈에 가깝기 때문에 제거한다라는 원리입니다. 첫 번째로 고유값이 큰 순서대로 정렬된 고유 벡터 중에서 앞에 개개를 선택합니다. 이 벡터들은 새로운 좌표축이 됩니다. 두 번째로 원래 데이터 X를 선택된 K개의 고유 벡터와 곱해 새로운 좌표계로 변환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ZK는 X와 VK를 곱한 값입니다. 여기서 X는 원래 데이터, VK는 선택된 K개의 고유 벡터를 모은 행렬이며 ZK는 K 차원으로 축소된 새로운 데이터입니다. 이 변환 과정은 원래 데이터에서 중요한 정보만 남기고 불필요한 차원을 제거하는 일종의 압축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 오른쪽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만약 데이터가 원래 5차원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이 데이터에서 고유값이 가장 큰 두 개의 고유 벡터, 즉 V1과 V2를 선택하면 데이터는 5차원에서 2차원으로 축소됩니다. 또한 이 두 개의 고유 벡터가 전체 데이터의 86%의 분산을 설명한다면 2차원으로 줄인 데이터 역시 원래 데이터가 가진 정보의 86%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PCA는 정보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차원을 줄이는 매우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하면 차원 축소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중요한 방향, 즉 고유값이 큰 고유 벡터 K개를 선택한다. 이 고유 벡터들을 이용해 원래 데이터를 새로운 좌표계로 변환하고 그 결과 K 차원의 데이터 ZK를 얻는다. 이로써 PCA의 4단계가 완성됩니다. 이제 PCA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PCA의 정의와 목적입니다. PCA는 고차원 데이터를 더 작은 차원으로 축소하면서도 데이터가 가진 중요한 패턴을 보존하는 기법입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복잡성을 줄이고 시각화나 모델 학습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PCA 알고리즘의 주요 단계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공분산 행렬을 계산해 데이터가 서로 어떻게 함께 변하는지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공분산 행렬에서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 고유값을 큰 순서대로 정렬해 어떤 방향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도가 낮은 축을 제거하고 새로운 좌표계로 데이터를 변환하여 차원을 축소합니다. 이 네 가지 단계가 PCA의 핵심 절차입니다. 다음은 PCA가 왜 중요한지 그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차원의 저주를 해결한다는 점입니다. 데이터의 차원이 높아질수록 계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PCA는 중요한 축만 남겨 계산 복잡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노이즈 제거 효과입니다. 고유값이 작은 방향은 대부분 중요한 정보가 아니라 노이즈에 해당합니다. 이 방향을 제거하면 데이터 품질이 오히려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시각화 가능성입니다. 고차원 데이터를 2차원 또는 3차원으로 변환해 패턴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델 성능 향상입니다. 불필요한 변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적합을 방지하고 학습 속도도 빨라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스크립플롯의 중요성입니다. 스크립플롯은 고유값이 데이터를 얼마나 살려가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어떤 주성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디부터 정보가 작아지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유값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지점, 즉 엘보우 포인트라고 불리는 지점 이후의 주성분은 대부분 노이즈나 덜 중요한 정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이후의 주성분을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차원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PCA의 결론을 정리하겠습니다. PCA는 데이터를 요약하고 차원을 줄여 데이터의 복잡성을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고유값과 고유 벡터를 기반으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구조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 과정은 시각화나 모델 효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PCA는 핵심 정보는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하기 때문에 분석이나 예측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이처럼 PCA는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 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법입니다.